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인데 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 아까 열 체크해보니까 열을 받진 않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멘탈라이프에 왔는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강의 제목이 이제 리더의 품격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의미의 컨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리더는 팀원들한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이런 의미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 여러분 어느 회사의 비전이 이런 게 있어요. 2030년 매출 30조 달성 이런 걸 듣고 막 3초 이내에 가슴이 막 벌렁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충 3초 이내에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네, 그래서 B자가 아닐 B자일 수도 있어요. 비전. 네. 그다음에 B자가 또 슬플 B자일 수도 있거든요. 저거 달성하려면 휴일에도 출근하고 야근해야 되고 막 회사는 좋은데 나는 신경통 관절염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슬플 B자가 돼서 또 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모두 다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더로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또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 있고요. 제 이름이 앞에 이렇게 지식생태학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식생태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고 진리고 길이에요. 네, 제가 또 겨울에는 지식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해요. 이런 유머가 안 통하면 안 하고 통하면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아이디를 보시면 저것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메일 아이디를 잘 보시면 유영만으로 숫자로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도 저렇게 재밌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뒤에 유영만 저 교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대학 교수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밥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대학 교수가 쓴 개론 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 계신가요? 개론. 예, 개소리하는 론이라는 소리 있어요. 왜 감동적이지 않냐면요. 자기가 해본 걸 쓴 게 아니라 남의 걸 베끼고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여러분들이 팀원들한테 감동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해본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남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면 자꾸 이제 의미가 이렇게 머리에 꽂히거든요. 의미가 머리에 꽂힐수록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이렇게 심장에 꽂히면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언어 유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저의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 브랜드 이름을 한번 적으세요. 저는 이제 지식생태학자 이렇게 수학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리더십의 원천을 저는 자연의 생태계에 가서 도대체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명체들의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이유와 원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사람한테 대입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지식생태학 이런 책도 썼는데 자 그러면 여기 원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관찰이 있고 고찰, 통찰, 성찰이 있고 가운데에 보면 이제 자료, 정보, 지식, 지혜가 있는데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축적했던 자료, 정보,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지막에 있는 지혜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는 리더십을 개발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분당에서 여기 오는데 제가 머리를 써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 동안 저는 머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디 찾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머리가 불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는 앞으로 세 가지밖에 안 남는데 꼭 적어두셔야 돼요.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가 언제 필요하냐면 첫째, 저녁에 주무실 때,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언제 필요할까요?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모자, 머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명, 두 명 머리 쓰실 때 이 세 가지 용도 위에는 여러분의 머리가 거의 불필요해지고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대신합니까?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저기 가운데 있는 새가 이제 참고로 동박새인데요. 저 새가 이제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럼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이렇게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 올 때 나오죠? 자, 그럼 혹시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귀신같이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이렇게 막 땅을 두드리면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 새가 잡아먹는데, 자,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동박새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지렁이가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먹이가 없어지죠. 그죠? 그럼 제가 이론적으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잡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김보람 씨는 지금 새를 능가하는 IQ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0번째 쓴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 동박새가 저 왼쪽에 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자료를 정보로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고찰이에요. 그러는 순간 지식으로 바뀌면서 각성, 통찰이 왔어요. 아, 비가 올 때 지렁이가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은 저 땅속에 있는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얘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리로 땅을 막 치고 다니면 그때 이제 땅속에 있는 지렁이는 땅이 울리니까 비 오네. 나오자마자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새도 죄송하지만 새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와 방식이 있어요. 저 새를 비롯해서 잡초든 뭐 나무든 그래서 저런 원리를 뽑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머물러 있는 조직의 생태계를 바꾸는 걸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런 것이 이제 축적되면 저 마지막에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세게 눌러야 넘어가나.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러분의 지혜는 책상에서 책을 읽어가지고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런 거 우리말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사건과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사건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사고라고 그럴까요?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 기르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반려견.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저는 포메라니언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반려견한테 물리면 그건 사고 당한 거고요. 오늘 작심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반려견을 물어버리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죠. 여러분이 개를 물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결혼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많이 하셨네. 자, 제가 질문하면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자, 본인의 결혼이 사고 당하신 분, 사고 당했다고 흔들어 보세요. 결혼이 사고 당했다. 괜찮아요. 보람 씨는 남편이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자, 그러면 사건을 일으키신 분, 사건. 손을 안 드신 분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럼 한번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건 속에는 이렇게 사연이 숨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그래서 저걸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놀라운 사유가 숨어 있고요. 사고 당하면 이제 한자가 바뀝니다.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지혜를 쌓으려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사고 속에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놀라운 체험적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이 장표인데요. 여기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는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엘빈 토플러고요. 왼쪽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여러분 리더십,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저분은 한 번 뜨면 강연료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접니다. 저도 강사료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김영란 때문에 망했어요. 김영란 법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늘 시간 남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무튼 이 3명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이에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이렇게 멀쩡한 대학 교수가 여기 강남 개포동에 있는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를 80년대 초에 다니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은 유영만의 청춘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사보시면 제가 어떻게
용접을 하다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책상에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나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지혜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용접 자격증을 갖고 왔잖아요. 제가 1981년도는 제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사진만 자격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최근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판을 용접하다가 요즘에는 철판 용접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전공을 바꿨어요. 이렇게 지식 용접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날리지 웰더. 저는 아무 지식이나 갖다가 용접을 해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지식 융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식 융합이 와닿나요? 지식 용접이 와닿나요? 용접이 와닿죠? 이렇게 뭔가 천박한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그냥 잘 이해도 안 가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개론을 쓰니까 세상을 개짖는 소리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다 용접할 거리입니다. 이질적 지식을 갖다 붙이면 세상의 지식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리지 웰더, 저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직업이. 아무튼 저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알아들으면 좋고 뭐 알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제가 설립한 대학이 드리대학교라고 있어요. 드리대학교. 드리대학교 저진로학과 비수습 전공. 그 세계 최초로 만든 대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나가서 들이대고 저지르고 뭐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드리대학교의 부속 고등학교는 아님 말고라고 있어요.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이런 건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 재밌지 않나요? 네. 강의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그건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 죄악이에요, 죄. 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는 사람은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너무 과하게 해도 잠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저한테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준 책이에요. 이 책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라고. 제가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2년간 근무했거든요. 수도공무 졸업하고 1년은 평택 송탄 이런 유흥가 밤무대에서 제가 한때 놀았던 사람이에요. 괜찮아, 다 지나간 얘기니까요.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술기운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수기집이에요. 저기 공고생 저처럼 공돌이가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아, 저의 갈 길은 고시를 패스하는 길이라는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 제목이 이거예요. 가끔씩 꿈깨야 꿈꿀 수 있다. 저는 고시 공부하는 것만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킨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책. 그래서 책은 저는 창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 세바시에 제 동영상 한번 검색해요. 최근에 일주일 전에 공개된 동영상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책을 써야 되느냐? 나의 삶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읽는 바보가 되지 마시고 책 읽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인생을 하나의 삶으로 녹여서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 쓰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저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봐라라는 책에 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독서는 피클이라고 생각해요. 왼쪽에 오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오른쪽에 피클이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오이였었어요. 오이.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네, 피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꾸로 피클이 오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한 번 읽으면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매개체인 거예요.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으시면 정신 착란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함부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독서는 피클이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정의를 읽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와, 이 정의가 감동적이다. 이런 정의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게 다 책상 지식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으로 모든 추상명사를 독서가 추상명사 아닙니까? 피클이 보통명사잖아요. 추상명사를 보통명사를 바꿔버리면 독서의 의미가 세계 최초로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상 언어, 특히 추상명사를 보통명사, 은유법으로 바꾸세요. A는 B다. 그러면 A가 B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세상이 B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자, 여기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장소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제가 고시 공부하는 기차를 탔는데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다는 잘못한 기차를 탄 거예요. 제가 중간에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차를 타세요. 그리고 가다가 아무 역에는 대책 없이 내리세요. 여러분 일본 철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무 역에나 내리시면 거기 새로운 대책들이 널려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용접공이라서 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이게 웰더라는 용접공 시계가 이게 굉장히 비싸 보이죠? 별로 안 비싸요.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씩 사세요. 여러분들 카드는 다 갖고 계시죠? 네, 카드의 용도는 긁는 거예요. 네? 제 인생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여러분의 임무는 카드 결제 다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임무는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품을 카드로 긁게 만드는 게 저는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의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를 마비시킨 다음에 이걸 뜨겁게 달궈가지고 얘가 생각하기 전에 카드를 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끝난 거예요. 게임. 그래서 저도 오늘 의미를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시계를 제가 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접으로 시계를 만들고요. 이 시계를 용접공처럼 공구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줘요.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밀함, 섬세함을 추구하는 시계 산업에 용접공, 공구 박스로 다뤄 용접봉으로 만들고 근데 이 시계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Since 2075라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문법상 since 뒤에는 과거가 와야 되는데 미래 시제를 썼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성환 전문의 제가 보기에 지극히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이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임원 생활을 하시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미 다 임원, 임시직원이 집에 갔어요. 다. 네? 여러분도 정상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금부터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정상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정상적인 대학 교수하고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밥맛이 없어요. 일단. 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높이뛰기를 할 때 요즘 이렇게 앞으로 넘습니까? 뒤로 넘습니까? 네? 누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었어요. 이렇게 넘는 게. 저게 높이뛰기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인간의 한계는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2m를 절대로 못 넘었어요. 가진 방법을 샀어도. 그런데 지금은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초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세계 최초로 뒤로 넘었어요. 뒤로. 네? 그래서 2m를 넘어버렸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그게 딥 포스베리. 그래서 아예 저 사람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럽 기법이 생겼어요. 우리말로 배면뛰기.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2m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면 정상에 가시려면 여러분의 선배가 했던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같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면 고객이 졸다고 여러분의 상품을 안 삽니다. 네? 약간 놀라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두 번째가 나오는데 고객의 요구를 아는 것은 지식이고 고객의 욕망을 아는 것은 지혜다. 자,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대충 감이 오는데 도대체 요구와 욕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밑에 보시면 knowledge comes from learning. 지식은 책상 공부에서 나오고 wisdom comes from living. 지혜는 내 삶을 통해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체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류들이 하는 전략은 고객 요구 분석을 하거든요. 시장 조사하고. 네?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들 때 500명 대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요구 분석해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만들어 놨더니 저거 내가 원하는 거네. 고객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저 욕망을 포착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치밀하게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회 변화를 뚫어지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어느 순간 통찰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한번 바꾸면 고객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고객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리더와 지혜를 갖고 있는 리더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이 모르는 걸 찾아가지고 딱 상품과 서비스를 던져주면 아 이거 내가 원했던 건데 왜 나는 몰랐지? 이게 바로 정말 리더가 고객한테 던져줘야 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고 자 그러면 직업의 뉘앙스상 원과 가의 직업의 이미지의 차이는 어떨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AI한테 지배당하지 않을까요? 일단 짐작상으로. 예, 가. 자 그러면 저 원으로 끝나는 직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집으로 출근하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 가로 끝나는 직업은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회사로 출근하고 싶어요? 빨리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업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회사 원을 회사 가, 집 가자로. 그래도 회사 가잖아요.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그만하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수렵, 어로, 채취, 농경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고2 때부터 소주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주를 마셨거든요. 병채로. 안타깝게 어렸을 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못 마시는 안타까운 아픔이 있어요. 다행히 소맥은 잘 마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평택 가서 유흥가에서 놀다가 어떻게 고시 공부하던 책을 한양대까지 왔는데 한양대 다행히 법학과가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80년대 초에 입학을 한 거예요. 교육분야 행정고시 보려고.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자제분을 미달인과를 보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학과예요. 지금 유망한 학과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하던 책을 이제 달밤에 다 군대 갔다 와서 불살라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감행했는데 그게 바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길을 알았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책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엄청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예. 여기 보면 브리꼴레르 책, 니체는 나체다. 뭐 제가 또 2012년도에 사하라 가서 울트라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보신 분 계세요? 예,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하라에서 같이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돼요. 예? 이런 게 기분이 나쁘시면 갔다 오시면 돼요. 근데 저게 참가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왕복 이집트까지 카이로까지 비행기 타고 거기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래서 아무튼 항공료 다 따지면 장비 갖추려면 10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내시고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시겠어요? 안 뛰시는 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 근데 제가 저기 6박 7일 동안 250km에 도전하는 건데 저걸 제가 완주하려고 제 집이 분당에 있는데 한양대까지 왕복 56km거든요. 일요일마다 배낭 10kg를 짊어지고 한양대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삼성에 있을 때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시작했고 제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려면 일단 몸을 만드세요. 몸을. 여러분의 열정이 식고 슬럼프에 쌓이는 이유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셔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 나올 거예요. 근력이 자본이다. 근력이 매력이고요.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 근력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한 책이에요. 이거 꼭 사보세요 나중에. 전무님한테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전무님은 대신 독후감을 한번 쓰셔야 돼요. 저 책을 그래서 제가 6박 7일 동안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책을 쓴 거죠. 제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왔어요. 모래 언덕을 올라가다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0분간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명언을 남기고 여러분 꼭 적어두세요. 이게 세계적인 명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책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never give up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한계 상황은 책상에서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업력은 책상에서 알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한계에 도전해보면 이게 내 한계구나를 누가 알아요? 머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몸이 알아요. 몸이. 그때 여러분은 포기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도전하다가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여러분 몸을 던져서 해봤을 때 한계가 오면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사막에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살아갖고 온 거예요. 아무튼 이런 책을 썼는데 또 재수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왜 또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 그러면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새끼 바로 차단시켜버렸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재수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주말에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써요 요즘에.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책 쓰는 달인으로 출연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것도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니에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책 혹시 만져보신 분? 읽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고 꼭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해설하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라투스트라 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이 책을 해설하는 교수가 나타날 것이다. 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시잖아요. 그래서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렇게 말한다. 이거 꼭 읽어보고 싶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사서 읽으세요. 아무튼 제가 한번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아무튼 이게 저의 90번째 책이고요. 다음 이번 이 책이 지금 나왔어요. 벌써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당신은 책과 눈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일단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제목은 제 목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목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자꾸 저의 고민은 정치권의 유혹이 오는데 이 박근혜 정권 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제가 청와대까지 끌려갔었거든요. 정말 안 가길 천만다행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책이 다 표절이에요. 독점이에요. 피카소가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친다고. 여기 피카소 형님이 뭘 표절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봐보세요. 여기 저 오른쪽 하단에 풀바디의 정식사 1863년 그림이에요. 저것도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1510년도, 1515년, 1515년 이거 세 가지를 절묘하게 표절한 거예요. 모네 저 풀바디의 정식사도. 그러면 피카소는 저걸 주워다가 자기 방식으로 추상화 방식으로 150개를 표절했어요. 그래서 한 점당 1억씩 150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표절해서. 여러분 표절은 그냥 베끼는 게 아니에요. 절묘하게 약간 다르게. 자 그러면 제가 피카소 형님께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표절 전문가라서 피카소 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류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는 티 안 나게 멀리로 훔치고 이걸 저 뒤에 있는 카피와 스틸만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도 앞에 것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 나오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절은 제가 이렇게 써놨 기시감과 신시감의 이중주다. 여러분 기시감 이미 기자 신자는 새로운 신자잖아요. 여러분 전문 용어 중에 대자뷰와 부자다가 있어요. 대자뷰는 기시감이고 부자다는 신시감. 그러니까 기시감이 뭐냐? 처음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고 신시감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 본 것 같고 처음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너무 깜짝 놀라면 고객이 안 삽니다. 심리적 전환 비용이 심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켈빈 로버츠 회장님인데 러브 마케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잘 이게 차이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머리라서 저 대머리를 싹 떼내고 제 머리를만 바꾸고 나머지 고무줄 시계 신발 다 똑같잖아요. 자세도.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약간 바꿨는데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 훔치면 연구라고. 제가 또 강의 끝나고 학교를 연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조 없이 창조 없는 겁니다. 모든 창조는 다 참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조할 재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재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직접 프로젝트 하다가 말아먹은 것, 책 읽은 것,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것, 영화 본 것 이런 모든 게 다 참조할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재료를 풍부하게 축적해야 됩니다. 재료가 없는 사람들은
재료가 없는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나올 게 없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김이 나오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예? 그래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실 것.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경험해 볼 것. 딴 데를 가볼 것.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을 것. 아니면 뭐 깨달음을 얻을 것. 이런 게 다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보니까 저 끝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터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이 코로나가 뭘까 의미를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코로나 이니셜을 따가지고 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19세의 청춘으로 다시 시작하자. C가 코, 크라이시스, 위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면서 리스펙트. 그러니까 리더는 팀원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리더는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지만 팀원은 먹구름만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존재 이유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팀원들을 향해서 먹구름 속에 태양이 숨어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옵티미스틱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now here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wakening, 새로운 나를 새롭게 깨닫는. 자, 코로나 시대가 왔으니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오만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자연의 생태계를 마구 파괴했기 때문에 너 한번 쓴맛 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부메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처절하게 자연과 환경, 생태계를 함께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처절한 각성, 깨달음을 갖고 저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최희천 교수는 이걸 생태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다음 게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현실이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직장의 위기, 일터의 위기를 첫 번째 지식과 지식의 분절, 전문주의. 여러분도 다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전문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지식과 행동의 단절, 분업주의. 지행의 일치가 안 되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식과 감정의 분리, 저게 객관주의. 네? 인간은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논문, 석박사 논문 읽고 감동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정말 골 때려. 정말 대학 교수로서 가장 싫은 게 이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팀원의 신뢰 수준이 팀장의 리더십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논문이. 네? 아니 신뢰 수준이 높은데 리더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걸 왜 쓰고 있어요 지금?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practically no significant한 논문을 대량 양산하는 아주 무풍지대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네? 비빔밥을 그냥 드시면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 시금치와 고사리의 상호작용이 비빔밥 맛에 미치는 영향. 이런 쓰레기 같은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을 쓰려면 감정을 싹 배제하고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써야 되는데 인간은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와 전문가 불통. 그래서 제가 저 마지막 주의는 다른 걸 썼어요. 소통 주의해라. 주의. 네? 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불통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하면 파리학 개론을 배우죠. 2학년 때 파리 앞다리론, 3학년 때 뒷다리론, 4학년 때 파리 인턴십하고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면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에 입학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공을 선택해야 돼.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가 2년간 연구합니다. 그래서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때부터 미치는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다리 전문가한테 저 사람한테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앞다리 전문가예요. 이때부터 앞다리와 뒷다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석사는 돌석자예요. 돌석자, 석학석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게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앞다리를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발톱을 전공해서 파리 앞다리 발톱 성분이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또 미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박사는 나만 모르는 이렇게 남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박자는 열불 박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수님은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해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도 학파가 있어요. 여기 까만 때 학파, 노란 때. 이렇게 때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니 때가 더 까마냐? 때는 까만 설이다, 뭐 푸른 설이다. 이거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를 제가 10년간 가르쳐봤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교수가 교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도 정말 밥맛이 없어. 수업 때도 엉망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졸고 막 대학 교수의 세 가지 특징. 불의는 참지만 불이익은 절대 못 참는 사람. 두 번째, 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한 분야만 넘어서면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어렵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쉽게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정의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좀 어려운가요? 저는 정상적인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는 이제 어차피 모르는 걸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고.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위기를 무릅쓰고 자꾸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이 하는 일과 어떻게 접속되는지 내와 너가 합쳤을 때 우리 회사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비전과 목표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이 빠져들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깊은 골목으로 빠지면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고 한 골목으로 계속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가끔씩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아파트를 나와서 멀리서 봐야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절대로 무너지는 걸 쉽게 간파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지식과 행동의 단절. 여기 학자와 선원이 나누는 대화를 보세요. 이제껏 이제 학자가 물어봤어, 선원한테. 이제껏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선원이 못 해봤다 그랬더니 당신의 인생은 절반을 낭비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선원이 한 방 날립니다. 학자한테. 당신 수영할 줄 아시오? 그랬더니 학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고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 배가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선박하게 된 공부를 계속하고 어린 왕자에 보면 지리학자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대구 지리를 끓여 먹으면서 지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리를 저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가면서 대동여 지도처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지리를 배워야 그게 현장 지리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여러분 지붕부터 그리세요? 저 밑에부터 그리세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시죠? 그럼 여러분 지붕부터 집을 짓는 건설회사 보셨어요? 하늘에다 지붕을 매달고 거꾸로 내려오면서 집을 짓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과 반대되는 논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념적 지식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으니까 이걸 배우고 나가서 행동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영업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세일을 우리말로 말하면 세일 살래? 이런 뜻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살래? 내가 제가 영어와 국어를 막 넘나들면서 언어 유희를 하니까 이게 자, 구멍가게 아주머니하고 경영학자하고 구멍가게를 경영시키면 누가 더 오랫동안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합니다. 구멍가게 아줌마는 재무, 회계, 구매, 인사, 조직, 품질을 혼자 다 하시는데 경영학자는 저걸 자기가 나눠서 하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 마케팅하고 구매, 품질, 인사, 조직, 생산 전략 다 따로따로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경영학자가 그러니까 경영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학자가 경영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 학을 떼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자, 이 그림 멋있지 않나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념적 지식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므로 삶이 재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알을 만들어야 그게 바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저 여인하고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입에 뱅뱅 돌아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입이 뱅뱅 도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떠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몸에 밴 행동 지식이 세상을 바꾸지 관념적으로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몸으로 쓰는 거예요. 몸이라는 책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몸에 밴 행동 지식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식과 감정의 원리, 정말 감정 상하게 만들었던 인간 쓰레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또 세계 최초로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걸 아시나요?
네.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식 낙태 수술 방지. 이걸 연구하는 사람 전 세계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의사를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책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한국에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식 산부인과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갖고 와서 제가 번역을 할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번역자와 저자가 같은 사람.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가 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고가 될 가능성은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더니 한 재수없는 인간이 진짜 의사가 나타나서 저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야, 인마,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자격증이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정말 이런 재수없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무슨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진료 행위를 하냐고. 내가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해서 지식이 잉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클리닉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는 막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야, 윤봉길 의사는 막 의사냐? 그랬더니 더 이상 나가고 얘기합시다 않다고. 여기 또 재수없는, 여기 봐보세요. 의사소통이 가장 안 돼, 의사가.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 내가 해보지 못했던, 전공하지 못했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공감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말로만 고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과 같이 직접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은 고객을 감동시킬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맹자, 상대의 마음을 못 읽는 게 문맹인 거예요. 글을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못 읽는 사람. 리더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사냥꾼입니다. 네?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훔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강의를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재수없는 이가 또 트위터에 벤남 거지 세 번째 줄에 봐보세요.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네. 한양대 이런 무식한 무슨 정말 이런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내가 그러면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은 병원 선생님 같이 있냐? 그랬더니 저보고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과한 걸 보시면 여러분은 폭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개 사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웃은 이유는 왜 웃으셨어요? 네. 자, 여러분한테 제가 공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 한 마리 차례대로 공개, 그 다음에 사과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 웃어요 안 웃어요? 차례대로 보여주면 안 웃는데 왜 웃었냐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자, 창조의 비결이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MIT 미디어 랩에 민스키 박사가 쓴 창조의 정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이다.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주변에 흔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에 맞게끔 재편집, 리믹스,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Nothing is original.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Everything is remix. 모든 거는 다 주소다가 엮은 것이다. 네, 이렇게. 자, 네 번째 전문가는요. 제가 네 번째 그 리터의 위기는 이렇게 또 전문가와 전문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갈비뼈가 양쪽에 7개, 5개씩 부러졌었어요.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뛴 이유도 네, 이 부러진 뼈가 낮에 40대에서 견디는지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갈비뼈 전문 의사는 흉부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저분은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뼈가 부러졌더니 이건 또 정형외과 의사가 봐야 된대요. 흉부외과에서의 전공을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뼈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보고 목뼈 전문가는 또 따로 있대. 목뼈가 아파서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의사가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남의 뼈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저기 팔뼈하고 갈비뼈 사이뼈가 아파. 저기 팔뼈하고 목뼈 사이뼈가 아픈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는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전문가, 연결 시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존중해주고 거기서 불꽃을 튀워가지고 지식을 융합해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문가, 사이 전문가. 그래서 호모 디퍼런스의 ENC를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데리다라고 있어요. 이게 디퍼런스가 아니라 영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차연. 그래서 디페랑스.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 놓자. 내일 가서 다시 한번 그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네? 정말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은 의사.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통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닥터가 돼서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좀, 의사들이 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좀 밥맛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제가 니체 책을 읽다가 최근에 발견한 통찰인데요. 깊이 파다, 깊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깊이보다 높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봐야 내가 너무나 깊이 파가지고 볼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높이 올라가 봐야 아, 저쪽에 계곡이 다른 계곡이 있구나. 아, 여기 또 새로운 무물이 흘러가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깊이 파기도 하지만 가끔씩 나와서 자꾸 올라가 봐야 내가 너무나 한계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한우물 파면서 한눈을 팔아야 한 방에 가지 않는다. 예. 내가 심심해가 자꾸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만의 언어 유희 이런 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2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60km일 때는 주와 함께 길 가고 80km일 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100km일 때 요단강 건너가 120km가 되니까 이제 주여 나의 그래서 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는 또 상단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 속에 깨달은 체험적 각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빠르게 목표 달성하는 속도도 내야 되지만 가끔씩 발 빼고 스탑 앤 슬로우 멈춰서야 우리 주변에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세잎 클로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장인입니까?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다리 떨리시죠? 아무것도 안 떨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을 데리고 크로아티아로 9박 10일 동안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제가 다 스폰서 돈 다 드릴게요. 가서 우리 와인도 마시고 인천 국제공항 게이트 9번 게이트로 다 모이세요. 여러분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네. 아까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리가 떨리는 사람은 직장인이고요. 심장이 떨리는 사람은 장인인 거예요. 왜 다리가 떨리냐?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요 이야기 전에 여기가 저 뒤에 어딘가에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뭐라고요? 질문하는 능력. 제가 질문하면 대답 좀 하시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2가지 능력인가요? 1가지 능력인가요? 제가 보기에 같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죠? 네. 근데 질문이 많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온통 다 궁금했잖아요. 그러다가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해. 밥은 처먹었는지,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틀에박힌 방식으로 매일 일을 해야 된다는 상상이 떠오르니까 다리가 떨리고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요. 쟤는 집에 안 가요. 워라밸도 필요 없고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고
이걸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은 뭔지 계속 질문을 던져서 일이 놀이인 거예요. 놀이. 저 직장인은 노동인 거고 노동의 현장을 빨리 떠나는 사람과 여러분 당분간 여기 메트라이프 다니실 거죠? 네.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 내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거예요? 내 남은 나이가 정확히 몇 살까지 사는사 모르시죠? 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강의를 듣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많이 웃으세요. 제가 모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은 공자, 맹자가 아니라 웃자, 놀자. 이게 세계 최고의 성현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노는 가운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의성도 나오는 거예요. 엄근진, 엄숙, 근엄, 진지한 사람들 창의성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심각한 사람 보셨나요? 저가 지금 심각합니까? 너무 아이디어가 넘쳐요. 지금 그래서 너무 학교 가서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지금 빨리. 네? 자, 이거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분간 여기 다니실 거죠? 그러니까 다리 떨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 다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심장 뛰게 다니세요. 어차피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르게 내가 오늘 가서 정말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 제가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는데 일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못 받아요. 지금. 정말 그 쓰레기법에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제가 삼성그룹 사장단 가서 1시간에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1시간에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최지성 부회장님이 명절 때마다 호텔 신라 특급 와인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거 지금 다 끊겼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 용접을 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유명해져서 몸값이 치솟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지식의 가치를 사회주의 국가 단위가 말이야 이런 걸 정해놓고 말이죠. 빨리 여러분 다 서명하세요. 김영란법 없애달라고. 자 그런데 제가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딱 펴봤는데 쿠폰 무게예요. 딱 펴봤는데 휴강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피곤하시죠? 저희가 교수님을 용서해드릴게요. 휴강 3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휴강 3번 했다니까요. 두 번째 장을 딱 여니까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제가 술 먹고 전화했더니 제 제자님 중에 한 명이 진짜로 나와서 제 차를 끌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무님한테 저런 거 하나씩 발급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딱 여니까 또 와인 시음권 이런 게 들어있어요. 교수님 와인 좋아하시죠? 한잔 하시죠. 저하고 같이. 계산은 교수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거창한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행복은 동사입니다. 동사. 매일매일 어제와 다르게 의미심장한 작은 행동을 옆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면 여러분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 아시죠? 제가 오늘 강의 각본대로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다가 끝날 거예요. 제가 10시 몇 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강의를? 10시 10분? 30분. 30분. 큰일 날 뻔했네. 10시 10분이면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재밌어 하면 한 3분 더 할게요. 33분까지. 전무님이 3분 좀 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찰나리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감동적으로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재밌게 사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당분간 다니실 거죠? 네. 그래서 직장인과 장인의 차이. 직장인은 노예처럼 노동을 하고 장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일이 재밌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몸과 마음 사이가 벌어지면 직장인, 몸과 마음 사이가 줄어들면 장인.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인 거고 몸과 마음이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은 장인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재밌는 일 할 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나요?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장인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재미없는 거고 장인은 동심원에 어제와 오늘 위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프랑스 철학자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동일성을 반복하느냐 차이를 반복하느냐. 여러분 동일성을 반복하고 싶어요? 차이를 반복하고 싶어요? 차이잖아요. 똑같은 매트라이프에 나의 직장인 똑같은 직장이지만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와서 어제와 다른 차이를 얼마든지 우리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을 이전과 다른 엄청나게 높은 품격 높은 저는 리더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나요? 침을 흘리나요? 제가 한 2013년인가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4,000명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 줄 알았더니
G드래곤이 제 뒤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제가 GD하고 저는 강의 안 하고 GD는 공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강연에는 열광을 하지 않고 GD에만 온갖 열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기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청중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한 글자 차이지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열정은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을 땀이 흐르는 게 열정이고,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부산물 침이 나오는 게 열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내 일에 몰입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 땀과 침의 차이를 한 10가지 써보세요. 이따 가면서. 인문학적으로 써보시고 에로틱 버전으로 써보세요. 19금 버전으로. 네? 땀과 침은 나오는 방향이 달라요. 땀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지만 침은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는 사람은 잘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롱런 하는 거예요. 침 흘리는 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거고. 네?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19금 버전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대답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성희롱에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더는 생각이 낡은 사람이 아니고요. 생각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꼰대는 봐보세요. 몸이 늙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낡은 사람이 저는 꼰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꼰대와 리더의 차이. 꼰대는 입력 장치가 고장나 있어요. 출력 장치만 작동하는 사람이 꼰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군대 갔다 와서 축구한 이야기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입력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감이 다 퇴화돼 있어요. 책도 안 읽고 새로운 경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안에 있는 것만 계속 토해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더 자세히 써놨어요. 꼰대와 리더의 차이. 자료 여기 전병렬 TS한테 다 드렸으니까 다 갖다 보세요. 어차피 자료를 드려도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뭐 가져가야 보지도 않잖아. 어디다 처박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더와 꼰대의 차이. 리더는 가방형 사고를 합니다. 가방형, 보자기형. 보자기가 뭐냐? 타자 중심이에요. 보자기는 플렉서블 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주는데, 꼰대는 가방이다. 가방은 뭐해? 너 네 이야기 필요 없어. 내 이야기에 맞춰. 내 사이즈에 맞춰야 가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것도 내 사이즈가 작지 않으면 수용을 못하면 가방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는 머리띠도 두르고 뭐 허리띠도 하고 뭐 눈도 감고 버터퍼 씌우기도 하고, 보자기는 동사가 많아요. 동사. 싸다, 덮다, 둘러매다. 가방은 집어 넣다. 딱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보자기형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항상 역지사의 입장에서.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리더가 갖춰야 될 4가지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저기 불치하문이 뭔지 아시죠? 불치하문. 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나? 윗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아랫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 그림이 똑바로 붙어있는지 잘못 붙어있는지 올바로 붙어있는지를 저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나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나요? 네?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현장에 아래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물이 흘러서 다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물의 종착역 바다.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네? 이쪽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리더는 바다입니다. 네. 해불약수,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낮은 곳에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질문을 더 잘합니다. 인간보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호기심입니다. 아이가 지나가다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찍어요. 네? 아이가 물어봤어. 아빠,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막 찍는데 왜 쟤는 두통이 안 걸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야 인마, 그럼 딱따구리가 고무를 찍냐? 나무를 찍는 거 당연한 거야 지금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스탠포드 대학에 실험을 해봤는데 5살 때 무려 65번 질문했는데 하루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질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늘어나는 단어가 3가지예요. 원래 그래. 당연한 거야. 물론 그런 거야. 원래, 물론, 당연. 이 3가지가 살아나면서 물음표가 마침표를 찍히기 시작하고 세상은 틀에 박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십을 질문 리더십이에요. 질문을 던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논리적인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지만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게 공감 능력. 여기서 중요한 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 중에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머리가 많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머리가 아프냐? 관계없어요. 남편의 어머니예요. 친정엄마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고, 고객이 아픔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없어 너 이거고, 고객이 아프면 나의 아프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쪽에서 포착된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아픔을 사랑하면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안 자고 두 가지 이연연상, 두 가지를 연속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게 이 아이디어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몸을 던져서 아이디어를 세상에 구현시킬 때, 이때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실천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practical wisdo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발음 해드릴게요. 프로네시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난해하게 읽을 데 없어요. 꼭 만져보시기만 하시고 읽어보지 마세요. 읽다가 고전을 읽다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고전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고전. 나 지금 읽고 있어라고,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 지금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데미안은 주로 언제 읽으세요? 데미안. 중학교 때 읽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지금 데미안을 읽고 있어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데미안을 다시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고전이라는 거예요. 뭘 다시 읽어? 지금 읽고 있는데. 고전에 대한 재미있는 정의. 자, 그래서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또 실천적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어차피 저 끝까지 실천적 지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시간이. 자, 여러분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미국 야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점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딱 샀는데 레모네이드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매점에.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레모네이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모네이드를 달라고 그러니까 매점 주인은 누가 먹을 걸 전제하고 준 거예요. 아빠가 먹을 걸 주고 전제하고 산 거죠. 아빠는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거 알고 샀나요? 모르고 샀나요? 모르고 샀는데 이제 사가지고 와서 자리에 와서 이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은 이제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모르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경비원이 보고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이 아버지를 고소한 거야. 미성년자한테 알코올 도수 5도짜리 걸 주고 샀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2주간 격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린 거예요. 판례대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멍청한 판사의 사례예요. 판사가 판례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 딜레마 상황, 회색지대에서 무엇을 숙고해야 되냐면 첫째, 제가 질문 드린 거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샀습니까? 모르고 샀고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팔았습니까? 모르고 팔았고 아들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마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사가 딜레마 상황에서 숙고를 한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숙고한 다음에 빠르게 판단하고 그 문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 이게 practical wisdom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책상에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만드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웃고 있을까요? 네? 인간 최고의 매력. 제가 보세요. 저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웃음 짓게 만드는 힘. 저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네? 어려운 시기일수록 리더가 유머를 잘 써야 돼요. 네? 유머는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풍부하셔야 되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폭소를 터뜨리고 있을까요? 저 앞에 지금 제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에 사람들이 다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 정도로 좀 웃어주셔야 돼요. 지금. 예,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경기도 모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400명 모아놓고 396명이 매우 만족, 감동받았는데 4명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봤었어요. 자, 여러분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를 아시는 분? 모르시죠? 네,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 빨래 방망이처럼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몽둥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몽둥이가 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집어다가 몽둥이를 쓸 수 있어요.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마개와 병뚜껑. 여러분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물병은 뚜껑이고 와인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념이 없잖아요. 마개와 뚜껑도 모르시고.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했더니 그 3명의 교사가 교수님이 우리한테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고 갔다고 경기도 교육청에 고소를 했다니까요. 제가 저를. 제가 고소당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낮은 보복으로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끝났어요. 사건이. 아무튼 세상에 이렇게 농담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브런치에다가 장문의 글을 썼어요. 제 브런치 구독하세요. 거기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많아요. 농담과 진담 사이 상담이 필요하다. 여러분 리더는 맥락적 감수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리더가 유머를 하는데 썰렁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유머를 쓰면 그럼 리더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눈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네. 메리 올리버가 한 사랑하는 님과 질문하는 님.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네? 자, 이 낙하산 사장님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심장 뛰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데 이제 식스 시그마를 도입했어요. 낙하산의 품질이 불량률이 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식스 시그마 들어보셨나요? 네, 저게 품질 거의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혁신 운동이에요. 그런데 식스 시그마를 도입했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시계를 보다니 6시간만 퇴근해야 되겠네. 그래서 6시간만 그러고 퇴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사장님이 고민이 생겼는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든 낙하산은 여러분이 갖고 직접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래서 직원들 헬리콥터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만든 낙하산과 자기가 직접 뛰어내리는데 여기 불량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네,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조직은 뭐가 바꾸느냐? 경영혁신 기법이 조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데 임해야 되는 자세와 태도, 주인의식, 오너십이 이게 내일이구나. 어차피 당분간 다닐 거니까 오늘 정말 재밌게 신나게 일하자. 동료들한테 쿠폰북도 마련하세요. 생맥주 시음권 5000cc, 단 제한시간 낮 12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톨스토이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톨스토이가 던진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3가지 질문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Now, here.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껴안아줄 수도 없잖아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2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이게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더불어서 우리는 행복한 연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주인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신입사원님이 주인의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의식이다. 안녕하세요. 주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내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문제를 냈느냐를 보고 성적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좋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분야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고 때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만들고 좌충우돌하며 답을 찾아나가기. 공부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 멋있죠? 네, 제가 라디오 PD 하나, 라디오 방송 하나 진행하려고요. MBC 잠깐만에 제가 출연했었어요. 7개를 40초짜리를 7개를 녹음해서 하루에 3번씩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내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남이 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능력을 배워왔어요. 정답 찾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 이제까지 누구도 던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시켜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답을 쓰고 본인이 채점을 하고 더욱 파격적인 거는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밑에다가 써요. 그럼 저는 별일 없으면 점수를 다 줘버려요, 그냥.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가 2,000명인데 2,000명 중에 두 과목 강의평가 다 100점 만점을 맞은 적이 있다니까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강의평가를 한 과목도 아니고 두 과목을 다 100점 만점 맞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주니까 아이들 저한테 100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압니다.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문제아를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 다리는 몇 개인가요? 8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저 앞에 있는 머리에 붙어있는 건 다리가 아니에요. 수염이에요. 개미한테도 관심을 가지세요. 좀. 자 그러면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저기 중간에 잘렸는데 진의 다리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뭘 세고 있어요. 또 저기 몇 개인지. 그런데 개미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해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해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그랬더니 진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아무 생각이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진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리더가 팀원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멈칫합니다. 그때 팀원은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네,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세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나는 누구지? 네.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정신이 들어오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집사람한테 당신 누구야?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오늘 점심 먹고 회사 가서 너 누구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게 우스운 질문 같지만요.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멀쩡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수많은 회사 중에서 매트라이프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찾을 때 여러분은 누가 시키든 말든 여러분의 일에 정말 몰입하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감수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리더가 같이 해야 될 공감 능력. 자 연민은 머리로 계산하는 거고요. 공감은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손해보면 안 하는 게 연민. 계산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서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공감 능력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 사자를 보시면 밭전자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써붙어 있잖아요.
마음 심자는 가슴이고 저 밭전자는 인간의 머리에 붙어있는 숨골을 뜻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하고 가슴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공감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예요. 안도현 시인이 쓴 시예요. 여러분이 꽃게라고 생각하시고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판에다가 간장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충 꽃게가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막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비주얼에 뜨나요 안 뜨나요? 살아나려고. 근데 왜 씨가 스며드는 것이냐면은 이 뱃속에 알을 품고 있거든요. 알 사이사이로 지금 간장이 스며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가 어미개가 저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예? 이런 시를 읽고 점심때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간장게장 이렇게 해서 몰살해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인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으세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시인이 쓴 시를 읽어야 돼요. 시인은 왜 공감 능력이 뛰어나냐?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장 바꿔가지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탁월한 달인들이 시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의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의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빨리 의자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체중을 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의자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야, 살 좀 빼라는 말 미친놈아 막. 그걸 그대로 받아쓰면 이런 시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 저는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돼지는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든대요.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요. 네? 여러분 돼지가 하늘 쳐다보는 돼지 보셨나요? 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돼지 목에 담긴 이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슴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없으시죠? 네. 돼지 목살을 맛있게 드시면서 말이에요. 앞으로 돼지 목살을 드실 때는 30초간 묵념을 올려보세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은 걷다가 발을 잘못 디다가 이렇게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자빠져야 됩니다. 실패만이 인간을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줍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자만심에 빠집니다. 실패야말로 실력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거의 강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리더는 저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맨이라고 있죠.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커피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되는데 에스프레소가 야 너 나 때문에 난 너 아메리카노 되는 거 자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리더 여러분은 에스프레소맨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어시스트맨 화려한 스타플라이어 뒤에 항상 꼬리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들맨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사이에서 다리만 놔주고 승률 하나도 못 쐈습니다. 미들 중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미들맨이에요. 믿을만한 사람. 네? 자, 그 다음에 장미꽃을 저렇게 하얀 배경을 안개꽃을 배경을 띄우고 전경에다가 빨간 장미꽃을 드러내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가 잘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안개꽃. 여러분 리더 여러분은 팀원 덕분에 내가 리더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시로 내가 배경이 되어서 우리 팀원들을 전경으로 드러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토 봐보세요. 저 소프라노와 테너 베이스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알토가 빠지면 소프라노든 테너든 자기 목소리가 하나의 완벽한 화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 카트 끌고 쇼핑하시죠? 카트 끈 다음에 다 쇼핑한 다음에 카트 어디다 버리고 가세요? 아무 데나 버리고 가시잖아요. 네? 다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다시 원상태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르바이트는 누가 하는 사람이 갖다 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단순한 편리함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의 복잡함 나의 단순함과 편리함을 내가 대신
누군가가 복잡하게, 힘들게,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팀원 덕분에 우리가 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한 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열광적으로 반응을 주셔가지고 제가 3,000%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시면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저 뒤에 보시면. 그냥 흔한 질문. 상대는 시간이 없는. 제 과목이요. PBL 수업이라고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으로 수업을 하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제 교육 철학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니엄 세대는 참견하면 퇴사버려요. 퇴사. 참여시키면 회사 오고 저도 아이들을 수업에다가 참견하지 않으니까 참여를 시켜. 저는 뒤에서 발벽을 쳐다보고 야 잘한다 뭐 박수 쳐주고 가끔 이렇게 피자 한 방 사주면 강의평가 매우 만족 나와요. 가르치기 시작하면 꼰대입니다. 꼰대. 그런데 중요할 때는 한 방 날립니다. 예? 카리스마로. 그러면 아이들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절대평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저는 다 A+. 그런데 또 제가 대학원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발표자가 결정되지만 발표자 결정된 순서대로 수업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송영기 팀이 발표를 하는데 다음에 하시고 오늘 김보람 씨 오늘 보람차게 한번 발표해 보시라고 이렇게 발표 순서가 확 바뀌어야 다음에 나이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수업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언제 발표에 걸릴지 모르는 이런 초긴장 상태로 수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시켜서 발표를 못하면 바로 종강. 제가 3주 만에 종강하고 무려 13주를 방학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평가 D를 맞았어요. 저는 정년 보장이 65세까지 됐기 때문에 강의평가와 관계없이 정년 보장이 되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저 책 드리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